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자기의 시로값이 1mAh인 평면 전자파가 공기 중에서 이에 수입되는 수직 단면적 10제곱미터를 통과하는 전력은 몇 와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전자기학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자기학에서 전력이 나왔다. 특히나 이 전력과 전자파가 같이 나왔다. 혹은 안테나의 언급이 있다. 그럼 이때 우리는 포인팅 벡터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팅 벡터에 대한 수식을 좀 떠올려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자개값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수식관계에 있어서 자개만으로 표현되는 거 고르면 이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단면적이 나올 것, 전력을 물었어요. 단면적, 전력, 얘들 아닙니까?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겠구나. 즉,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전력 기준으로 수식을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제시된 거 그대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시되어있는 자기 시력과 1mm 넣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면적. 자, 요거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와 똑같은 걸 찾으면 끝 아니겠습니까? 물론 얘를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공극을 가진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총권수가 n회, 철심의 투자율이 μ, 단면적이 s, 길이가 l이고 공극 길이가 델타 미터일 때 공극부의 자속 밀도 B를 얻기 위해서는 몇 암페의 전류를 흘려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문에 보면은 공극이 주어져 있습니다. 공극. 자, 우리가 자기학에서 배우는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극이 주어져 있다?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배우죠. 공극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자기장 B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극이 있으니까 자기장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조금 해보면, 자, 예를 들어 여기에 환상철심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공극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자, 이 부분이 공극입니다. 실상 여기는 이제 공기로 채워진 틈새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철심이라고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부에 자속이 흐른다라고 치면은 이 자속은요, 철심을 거쳤다가 공기를 거치고 다시 철심으로 오게 됩니다. 다르게 말해서 철과 공기는 어떻게 접속된 걸로 해석할 수 있다? 직렬로 접속된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선에 자기장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기장은요, 공극에 대한 값과 철심에 대한 값을 더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죠. 왜? 직렬이니까. 그럼 공극에 대한 자기장 값을 적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뮤 제로 S분의 공극의 길이 델타요. 자, 그 다음에 철심에 대한 값은 뭐 간단히 이렇게 쓰겠습니다. 물론 뮤 S, 뮤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냥 전체 투자율 뮤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어쨌든 뮤 S분의 그리고 철심의 길이가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 지문을 보면 철심에 있어서 길이가 L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것 자체가 전체적인 자기장이 되겠네. 기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자속 밀도를 얻기 위한 전류값이 필요해요. 자, 그럼 이때는 또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장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자속 밀도라는 요소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봅시다. 자속 밀도는 다르게 쓰면 면적분의 자속이 되죠. 그리고 전류값이 있어요. 그리고 메뉴에 보시면 권수값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보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라? 얘 기자력 아닌가? 그럼 다시 자속 밀도가 있다는 것은 자속도 고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 곱하면 어라? 얘도 기자력이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자력 관계 시 글 첨가를 해서 또 진행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전류값 아니겠습니까? 전류에 대해서 이항을 하게 되면 n분의
파이 RM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지문에서는 파이가 없고 자소밀도 B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파이 대신에 이 수식을 파이 기준으로 바꾸면 BS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장. 그럼 이 자기장에다가 우리가 앞서 도출했던 이거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얼씨구나 얘들 약분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i는 순서만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찾으면 답은 1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무한장 직선도선에 흐르는 직선줄로 i에 의하여 무한장 직선도선 상하에 존재하는 자침이 그림과 같이 자침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한 다음에 정지를 했답니다. 즉 이렇게 도선이 있고요. 상하 자침이 있는데 이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지금 이 형태로 정지를 했대요. 이때 자침의 극성 기역, 니은, 티끌, 리을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개념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어떤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이 주위에 자기장이 생겨요. 그쵸? 이게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봤을 때,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자기장은요, 어떤 자성체 내부가 아닌 외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N극에서 S극으로 갑니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저는 편의상 이렇게 놓겠습니다. 요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를 N극, 여기를 S극이라 넣어볼게요. 그래야만이 N극에서 S극으로 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가 각각의 자침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위쪽 부분은 N극에서 S극으로, 즉 자기장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도선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N극에서 S극으로 향하는 방향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다시 각각 자침에 있어서 작용하는 자기장의 방향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N극, S극, 다시 여기가 N극, S극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잡아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자침, 이거 뭡니까? 실상 이 자침이라고 하는 것은 나침반 바늘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는 침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자침에 있어서 뭐 N극, S극이 있다라고 치면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석.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N극과 S극, 즉 서로 다른 극성이 만나야만이 붙으려고 해. 어떨 때? 다시 다른 극성일 때. 동일한 극성끼리 있으면 안 붙으려고 해. 또 다르게 말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위쪽에 있는 이 자침을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치면은 요 분이 N극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여기에 있어서 이 자침이 갖는 극성, 예를 들어 여기 N극, S극이 있다. 그럼 이 N극은 요 놈과는 멀어지려고 할 거고 S극은 요 놈과는 붙으려고 하겠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여기에 N극이 있으니까 서로 붙기 위해서 여기 S극, N극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여기도 N극, S극이니까 서로 붙으려고 할 거야. 그렇죠? 여기도 붙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으로 다시 본다면은 아래쪽 같은 경우에 자,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파란 걸로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자침은 이 N극 쪽에는 S극이 올 거고 S 쪽에는 N극이 가겠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역, 니은, 티끌, 리을 순서대로 그 극성을 정리를 하게 되면 기역, N극요, 니은, S극, 디귿, S극, 리을, N극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4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암페의 오른손 법칙과 그리고 자기적인 극성에 있어서 뭐 어떠한 극성끼리 붙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개념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문제인데 실제 1회차 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트기 날개 간에 나타나는 전이차 혹은 기차가 어떤 선로 위를 달리고 있을 때 기차 양측면 사이에 나타나는 전이차를 구하라. 실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뭔가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트기도 나왔겠다, 기차도 나왔겠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응용돼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뭔가 조금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주 군 기지에서 우주를 향해 쏘아 올린 탐사선이 있답니다. 탐사선이 대지면과 85도의 각을 이루고 2800km/h의 속도로 우주를 향할 때 탐사선 날개 끝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전위차는 약 몇 볼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지구의 자기장은 40 마이크로 테슬라로 대지면과 수직을 이루며 탐사선의 몸집 표면 도체로 이루어져 있고 날개 끝간의 길이는 23m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상에 이 문제에서는 좀 조건이 하나 누락된 게 있죠. 뒤에 보시면 대지 같은 경우에는 무한히 넓게 펼쳐져 있는 것으로 한다. 뭐 이런 조건이 아마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여기 누락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 기준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여기가 대지라고 놓겠습니다. 대지. 지금 보시면 탐사선이 대지면과 85도의 각도를 이루고 이런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지금 제가 긋고 있는 것은 대지면과 수직된 선입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봤을 때 지구의 자기장이 대지면과 수직을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선 자체가 결국 자기장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탐사선 같은 경우에는 대지면과 85도의 각을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한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날아가요. 이때 이 각도가 몇 도가 된다? 85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요런 조건에 있어서 우리는 이 탐사선 날개 끝 간에 나타나는 전위차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우리가 마지막 쪽에 보면 어쨌든 탐사선은 도체로 이루어져 있대요. 결국은 자기장으로 채워진 공간에 도체가 운동할 때 나타나는 전위차, 즉 나타나는 전압을 계산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한번 떠올려봅시다. 자기장 속을 운동하는 도체가 있대요. 그리고 전압을 물어봅니다. 전압에 대한 개념을 물어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개념에 대한 법칙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뭘까요? 바로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수식관계를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B, V, L, 4인 세타요. 그죠? 이런 자속 밀도가 있는 공간에 V의 속도로 운동하는 길이 L인 도체가 어떤 각도로 작용하고 있을 때 그 도체에는 이런 기전력이 형성된대요. 이게 플레밍 오른손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상 이 플레밍 오른손 법칙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 조건을 대입하는 형태로 한번 답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속 밀도 값이 필요합니다. 지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장은 40 마이크로 테슬라요. 자, 여기서 참고로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 테슬라는 실상 다르게 표현하면 웨버 퍼 미터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즉 이놈 자체가 뭐가 된다? 자속 밀도가 된다 라는 거 요거 체크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혹 한 번씩 이 테슬라로 주어지는 문제도 실제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40에다가 마이크로니까 10에 마이너스 6승요. 자,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이제 속도 값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수식 관계에 있어서 이 속도의 단위 얘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실상 이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커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킬로미터 퍼 아워죠. 그래서 이 킬로미터 퍼 아워를 미터 퍼 세커로 바꾸어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봅시다. 2800에 있어서 길이에 대한 게 킬로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터로 환산하면 10에 3승만 붙여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분모에 시간, 즉 아워가 들어가는데 얘를요 우리한테 필요한 세커로 바꾸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시간은 몇 초가 된다? 3600이 된다. 3600초가 된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미터 퍼 세커의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체 길이가 필요해요. 마지막에 보시면 날개 끝간의 길이가 23m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값만 넣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마 이 문제를 푸신 분들 중에 이렇게 넣으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85도 주어져 있네. 이렇게요. 자,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따지자면 실상 이 각도는요 자속 밀도와 도체가 운동하는 방향에 대한 각도가 됩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자기장과 도체가 운동하는 속도에 대한 방향간에 대한 각도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실상 우리가 표현한 이 기준을 보면 자기장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탐사선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즉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실상 이 자기장과 탐사선 사이에 대한 각도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몇 도가 된다? 자기장이 대지로부터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5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기가 85도가 아니라 5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산기에 넣게 되면은 계산기에서는 0.062라는 값을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더라. 조금 내용이 길어졌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유전율이 2 입실론 제로인 매질 1과 유전율이 6 입실론 제로인 매질이 접해 있고 매질 1에서 입사되는 전기가 이 값이고요. 입사각이 30도일 때 매질 2에서 전개 E2와 경계면과 전개 이루는 각 세타는?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에 대한 매질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얘를 경계면이라 놓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매질이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계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자, 일단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기준축을 좀 만들어 놓고요. 위에 부분을 매질 1로, 아랫부분을 매질 2로 놓읍시다. 그리고 매질 1에 있어서 유전율은 2 입실론 제로, 매질 2는 6 입실론 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입사되는 전개가 있는데 얘가 30도로 입사가 되고 있답니다. 그럼 실상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입사가 되더라. 이때 요놈이 입사각 30도가 돼요. 그리고 이때 전기값 자체가 2 루트 3 볼트 퍼 미터입니다. 어쨌든 요 경계면을 빠져나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형식으로 뭐 이렇게 굴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때 전기 E2 값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하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굴절되어 나갈 때 이 각도를 우리는 굴절각이라 부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얘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계식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경계 조건 했을 때 대표적인 수식 세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을 거야.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죠. E1 sin 세타 1은 E2 sin 세타 2와 같더라. 즉 다르게 말하면 전개 접선 성분은 연속이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은 연속이더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런 수식도 있죠. 자, 그 다음으로 굴절 법칙. 그래서 이렇게 총 3개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어쨌든 전개 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개와 관계된 수식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놈이야. 그리고 지금 제시되어 있는 값은 이 원값과 세타 1 값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타 2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실상 이 세타 2는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는 값입니까? 굴절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값이 되죠. 그러면 이것도 구해야 되네요. 그럼 얘는 우리가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상 이 굴절각을 뽑아낼 수 있는 또 다른 수식이 필요합니다. 그 수식 관계가 굴절 법칙인 요놈이 되죠. 실상 보시면 각 매질 1번과 2번에 대한 유전율이 싹 다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사각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굴절각 뽑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한 단계 한 단계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를 탄젠트 세타 2 기준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1번 매질에 대한 유전율은 2 입실론 제로예요. 그 다음 2번 매질에 대한 것은 6 입실론 제로. 그리고 탄젠트 입사각이 30도가 되더라. 자, 실상 요거를 계산하시게 되면은 이 값 자체가 루트 3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타2를 구하려면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 탄젠트 루트 3. 요거 하시면 60도 나올 거예요. 이 굴절각이 얼마가 된다? 60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 이 투값 바로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양을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되겠죠. sin 세타 2분의 sin 세타 1 곱하기 2 원요.
자,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일단 사인에다가 굴절각은 60도요. 그 다음에 분자는 사인에다가 입사각은 30도요. 그 다음으로 이 원값은 2 루트 3요. 그래서 실상 이거를 계산하시게 되면 얘는 2 볼트 퍼 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딱 여기까지 했을 때 아마 이 답을 4번으로 고르신 분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상 4번을 고르셨다. 얘는 틀린 답이 됩니다. 항상 시험장에 갔을 때 실수를 방지하려면 지문을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옛날 옛적에 우리 PBT 시험 시절에 이런 식의 낚시를 하는 문제가 실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문제를 구성을 해봤는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매질 2에서의 전개값 E2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2V per 미터가 맞아요. 근데 뒤에 잘 보시면 경계면과 전개가 이루는 각은 추가로 물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방금 어쨌든 E2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각도값을 뽑아냈는데 얘는 뭐예요? 굴절각이죠. 그쵸?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각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지문을 다시 봤을 때 여기서 의미하는 각도는요, 경계면과 전개가 이루는 각, 즉 경계면과 전개가 이루는 각, 여기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60도라고 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몇 도가 되겠습니까? 전체 90도에서 60도를 빼면 얘는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답은요, 2와 30이 있는 3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런 식으로 또 함정을 파놓은 문제가 충분히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경각심을 조금 기르기 위해서 만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유전율이 여러 콜롬이고 투자율이 여러 콜롬 되어 있는 비도전성 유전체에서 전자파 전기의 세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을 때 자기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제시된 걸 다시 보면 전기값 주어져 있고요, 자기값을 물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유전율과 투자율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처럼 전기값이 주어져 있고 자기를 묻는다, 혹은 거꾸로 자기값이 주어져 있고 전기값을 묻는다, 즉 두 개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하나를 뽑아내는 문제가 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 관계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 관계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물론 뭐 루트 C분의 L 이런 관계도 있지만 자기분의 전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엡실론분의 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지금 다시 보면은 전기값 있겠다, 자기값 물었겠다, 각각의 투자율과 유전율값 있겠다, 이걸로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로 자기 기준으로 수식을 조금 이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투자율분의 유전율 그리고 전개 이렇게 표현드릴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쓰면은 유전율이 정확하게는 4 입실론 제로가 되고요, 투자율은 그냥 뮤 제로입니다. 그리고 전기값은 377 코사인 10의 9승 t 마이너스 베타 z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일단은 제가 자기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놈에 대한 방향성은 조금 제외를 하고 썼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일단 우리가 먼저 계산할 건데, 자, 실제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만약에 자유 공간이라면, 즉 공기 중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것 자체가 377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요가 물론 여러분들 계산기에다가 이놈 대신에 뭐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이놈 대신에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이렇게 대입해도 되겠지만, 뭐 간단히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겠죠. 얘를 다 있으면은 2 곱하기 루트 뮤 제로분의 엡실론 제로가 될 겁니다. 근데 요놈이 지금 뒤집어진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 있으면은 결국 이것 자체가 2 곱하기 377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적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거 약분되어 가지고 자계는요, 이 코사인 그리고 뒤에 거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뒤에 방향성이에요. 지금 보기를 보시면 방향성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어쨌든
전자파에 있어서 전개의 세기가 요 Y축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이런 게 있죠. 실적으로 이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 이거 뭡니까? 포인팅 벡터죠. 얘를 다시 표현을 하면 이 크로스 H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성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개 공간에 대한 축 성분을 순서대로 쓰면은 X축, Y축, Z축이죠. 즉 전기가 X축을 향하고 자기가 Y축을 향한다면 이때 나타나는 전자파는 Z축을 향하더라. 그렇죠. 그리고 뭐 좀 위치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얘가 Y축이다. 이놈이 적용하는 게 Z축이다. 그럼 얘는 X축이더라. 다시 Z, X, Y. 즉 X, Y, Z 순서가 한 가지씩 땡겨지는 구조로서 방향성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전자파의 방향이 Z래요. 근데 이놈의 방향이 Y더라. 즉 원래는 X가 와야 되는데 다른 놈이 왔다. 그럼 이때는 이 친구 값 자체가 나머지 하나인 X로 바뀝니다. 근데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놈 자리에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실상 여러분들이 1장에서 배우는 벡터 관계를 가지고도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방향 벡터로 치면 이런 게 있죠. AX, AY, AZ요. 실상 얘들을 우리가 시계 방향을 놓고 이런 순서로 곱할 때는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역방향으로 연산할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어요. 간단하게 다시 언급을 하자면 AX 곱하기 AY는, 즉 AX, AY는 뭐가 된다? 그냥 AZ가 되더라. 우리 외적 관계로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자, 다시 AY에다가 AZ를 이 순서대로 곱하면 결과는 AX가 그대로 나오더라.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있죠. 방향이 바뀐다. 즉 AX 곱하기 AZ가 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AY가 오는 건 맞는데 부호가 이렇게 되더라. 실상 이 개념이 여기에다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이 개념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면 전개 방향은요, Y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Y를 가리키고 있어요. 얘가 Y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전자파에 대한 방향은 지금 Z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아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물론 얘가 전개 세기라고 되어 있지만 가로 안에 뭐가 되어 있죠? Z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이놈이 구성하고 있는 전자파의 방향이 Z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실상 이 뒤에 있는 AY가 정확하게 뭐를 의미한다? 이 전개에 대한 방향을 의미를 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태가 있으면, 이런 표현이 있으면 가로 안에 있는 이 Z 자체가 전체적인 전자파의 방향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자파의 방향이 Z고 전기의 방향이 Y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H에 대한 방향, 즉 자기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놓을 수 있다? 앞에 적었던 것처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놓을 수가 있더라. 그럼 정확하게는 지금 보시면 방향 벡터가 AX, AY, AZ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AX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안은 아래쪽에다 쓰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코사인 10의 9승 T 마이너스 베타 Z 그리고 AX가 되어서 2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상 이 앞에 것까지 계산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쉽게 하셨을 겁니다. 다만 이제 방향 잡는 게 좀 막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방향 잡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상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혹은 전기산업기사 전자기학 배우실 때 일장에서 배우는 외적 개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되더라. 자, 이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진공 중에 4m의 간격으로 놓여진 평행도선에 같은 크기의 왕복 전류가 흐를 때 단위 길이당 유로크롬에 대한 힘이 작용했답니다. 이때 평행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평행도선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관계성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어보면 F는 R분의 2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일단 요 상태에서 보면 지문에
같은 크기의 왕복 전류가 흐른답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I1 값이나 I2 값이나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놈에 대해 다 있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단위 길이당 힘 자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F 값 자체가 이놈이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전류 값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전류 기준으로 이 양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물론 다르게 쓰면은 2분의 F R 10의 7승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양변의 루트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만 넣어 봅시다. 단위 길이당 힘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 다음에 간격 4m에다가 뒤에 10의 7승이 있더라. 자 그럼 이렇게 놨을 때 이 친구 상쇄되고요. 이 친구 상쇄돼서 루트 4만 남네요. 다르게 말하면 2A 되더라. 답은 바로 2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두 팽판 축전기에 채워진 폴리에틸렌의 비유전율이 입실론 R, 팽판 간 거리가 1.5mm, 그리고 팽판 내 전기의 세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팽판 간 폴리에틸렌 표면에 나타나는 분극 전하 밀도는? 하고 물었습니다. 결국 이놈이 뭘 의미합니까? 분극의 세기를 의미를 하죠. 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분극의 세기 관계식을 떠올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전기의 세기도 있고 비유전율 값도 있으니까 우리는 요거 떠올리면 되겠네요. 물론 지금은 뭐 이플론 R로 비유전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솔직히 끝난 거 아닐까요? 자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온값 얼마입니까?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1 곱하기 전개 세기. 그럼 실상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이 값 자체가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어라? 이 꼬라지가 여기 없는데요? 이거 뭐지? 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실상 자 우리가 뭐 요런 값들을 가지고 봤을 때 보시면 입실로 R-1, 입실 R-1, 입실 R-1, 입실 R-1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한 것 자체가 요 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쉽게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계산기에 넣었을 때 이 값이 나오는 게 답 되겠네요. 그치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18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5승 넣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18파이분의 10에 마이너스 6승 넣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이놈과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몇 번이 되냐? 3번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고를 수 있더라. 근데 이런 방법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일단 답은 3번이에요.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썼을 때 P는 에슐론 제로, 에슐론 S-1, 그 다음에 전기세기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요놈 같은 경우에는 10kV/m이기 때문에 10의 4승 바로 이렇게 잡고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요 상태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4파이 에슐론 제로분의 1, 얘를 우리가 쿨롱 상수라고 부르죠. 이 친구는 실상 어떤 것과 같다? 9 곱하기 10의 9승과 같다. 자, 우리가 쿨롱 상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접목을 시켜보면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요 관계를 가지고 에플론 제로에 대해서 이항을 한다라고 치면은 36파이 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36파이 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에다가 엡실론 S 마이너스 1에다가 10의 4승이 곱해진 거기 때문에 다시 36파이 그리고 얘를 먼저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 꼬라지 자체가 3번이 되네.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유전열 입실론 투절 뮤인 매질 중을 주파수 F의 전자파가 전파되어 나갈 때 파장은 몇 미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파장 체크 하시고요. 실상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전자기학에 있어서 파장 문제가 나온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전파 속도에 빗대어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전파 속도에 대한 관계식 적어보면 주파수 곱하기 파장이 있죠. 그 다음에 루트 LC분의 1도 있죠. 그 다음에 루트 뮤 입실론 분의 1도 있죠.
자, 이렇게 수식관계를 떠올리면 이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은 파장값 아니겠습니까? 파장에 있는 수식관계와 그리고 제시된 유전율과 투자율이 있는 관계 다 있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파장에 대해서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꼬라지를 찾으면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20번 문제입니다. 높은 주파수의 전자파가 전파가 될 때 쾌청한 날보다 비 오는 날의 전자파가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시험 칠 갔을 때 나왔다. 그럼 요거는 그냥 답을 알고 있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쾌청한 날보다 비 오는 날의 전자파의 감소가 심한 원인은 실상 도전율 때문입니다. 답은 1번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실적으로 이 전자파에 대한 상관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고안된 방정식이 맥스웰의 전자방정식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기준을 조금 떠올려 보면 일단 첫 번째 로테이션 전개, 즉 회전하는 전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회전하는 자기에 대한 거. 자, 일단 로테이션 E에 대한 수식관계를 떠올리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전류밀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물론 좀 더 정확하게 나가면 전도 전류밀도 더하기 변이 전류밀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다시 쓰면은 이 전도 전류밀도는 시그마 E로서 이때 이 시그마는 뭘 의미하죠? 도전율을 의미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변이 전류 밀도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완전 유전체 공간이라면 완전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도전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상 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완전 유전체 공간, 즉 대표적으로 공기로만 채워진 공간에 안테나가 있더라. 그럼 이 안테나에다가 내가 시간에 대한 전속의 변화를 주게 된다면 이놈 자체가 회전하는 자기를 만들더라. 그럼 다르게 회전하는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자수밀도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뮤 h가 곧 자수밀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처럼 회전하는 자기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자수밀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관계를 통해서 다시 회전하는 전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뭐 공기에 대한 유전율을 접목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전수밀도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 회전하는 전개 자체가 시간에 대한 전수밀도의 변화를 만들고 다시 얘가 자개, 다시 가서 전개 이렇게 계속 상호 호환적으로 서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즉 얘들이 실상 외적 관계로 합쳐진 게 전자파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론상에서 이런 걸 배웁니다. 완전 유전체에 있어서 이 전자파 같은 경우에는 감쇄가 없더라. 왜? 요 놈 자체 우리가 100%로 가정을 한다면 이놈 변화에 대한 모든 성분이 회전하는 자기를 만들고요. 다시 이놈에 대한 성분이 이렇게 온전히 작용을 해서 온전히 회전하는 전기를 만들더라. 즉 얘가 100%면 얘도 100%, 100%, 100%, 다시 100%, 100%, 100%, 100% 서로 간에 완벽히 똑같은 값을 만들기 때문에 전자파는 감쇄 없이 무한히 진행을 할 수 있더라. 이런 비슷한 걸 배우죠. 그죠? 그럼 자 봅시다.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물론 제가 뭐 안테나를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 안테나 주위의 매질은 오로지 순수 공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즉 이때가 뭐예요? 쾌청한 날 기준 아니겠습니까? 주위에 공기로만 있더라. 근데 비가 오게 되면은 주위에 공기만 있는 게 아니라 수분이 생기게 되죠. 즉 물기가 생기게 되죠.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 물은 얼씨구나 전류가 잘 흘러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즉 물이 작용하게 되면은 도전율이 올라가더라. 그러면 완전 유전체가 더 이상 아니게 되더라. 그러면 이런 도전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 이 전자파의 입장에서는 얘가 감쇄 원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놈 자체가 손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상 이 비 오는 날에 전자파의 감쇄가 심한 원인을 이걸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조금 약간 빙 둘러서 조금 말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전율이 전자파의 감쇄에 대한 심한 원인이 되더라.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상 제가 업로드한 수문 문항을 마무리해 봤습니다.
모쪼록 제가 이렇게 업로드한 이 문항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필기 시험에 있어서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